다른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만 올린다. 그러면 퇴로가 없는 거예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그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수요가 줄어들겠죠. 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초조해서 매물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또 팔리. 대출도 규제되잖아요.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하면 매물이 다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과 그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뷰티풀 채널에 나와주셨는데 박사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뷰티풀에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이제 미국에 한 두세 달 정도 나가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뭐 그냥 들어오기 전에 뭐 인사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부동산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뭐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의 골이 굉장히 깊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네, 벌써 몇 년째 침체의 골이 깊고 주거용 부동산은 작년부터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한 6%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담대 이자, 네, 주담대. 모기지론 이자가. 네, 주담대 비율이 지금 한 6% 정도로 내려왔는데 작년 초에 제가 갔을 때는 한 7%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 내렸는데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공급이 좀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금리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네, 동결을 했고. 동결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미국도 굉장히 안 좋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건데 박사님이 이제 작년에 저희 뷰티풀 채널에 나와서 아마 보유세에 대한 부분 인상 카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박사님 예상대로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이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유세를 인상을 해야 된다. 너무 좀 실효세율이 낮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유세 인상해야 집값 잡힌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행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올라가야만 좀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한 0.2%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네네네. 근데 선진국은 보통 1%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네. 미국 같은 데가 1% 주마다 다 다르지만 네네. 1%에서 2% 사이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뭐 보유세도 1%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1,000만 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10억이라는 거는 그 시세 10억이 아니라 기준 시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어요.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는데 어떤 주는 공시지가의 시세의 90% 어떤 데는 100%다 되고 하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주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취득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인상분에 대한 반영은 안 하나요? 어떻게? 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지는 거죠. 30년 전에 네, 산 샀잖아요. 가격으로 내니까. 30년 전에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는데 물론 뭐 지가가 상승하면 1년에 2% 정도 올릴 수는 있어요. 안 오르면 안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 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보유세를 적게 내는 셈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는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가 있어가지고 또 공시지가의 1%에서 2%, 또 2.5%, 3% 가까이 매기는 주도 있잖아요. 지금 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2.15%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1%까지 올린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그냥 한 5배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5배 올라가겠죠. 5배 정도가 올라간다면은 뭐 아마 느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계시는 사실 이렇게 박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또 어떤 분들은 무주택자라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박사님도 서울에 또 부동산 주택을 또 가지고 계시고 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좀 실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까지 올라간다면 5배 정도 이렇게 된다. 올해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를 좀 연기했다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서울은 18%, 강남은 무려 26%가 올랐습니다. 뭐 여기는 평균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냥 웬만한 주요 입지들은 다 그냥 50%, 분당 같은 경우는 뭐 57% 이렇게 오른 곳이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유명한 아파트인 아리팍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거의 4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 자, 이런 정도면은 일단은 현행으로 내는 세금에 비해서는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집값의 추이를 보면서 보유세 카드는 좀 히든 카드로 좀 남겨놔야 된다.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번에 공시지가 오른 거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거죠.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네. 보유세를 인위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그렇죠. 여태까지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유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에 집값 상승이 없었으면 보유세가 이번에 안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 거는 집값 상승분에 대한 거고 보유세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다. 네, 보유세를 올려서 올린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올라간 건데 그래서 세금 부담이 한 50% 정도 뭐 더 낸다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어차피 실효 세율이라는 거는 그대로 2%대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게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대폭 낮춰줘야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 보유세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진국 수준으로 한 5배 올리는 거를 찬성하지만 다른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만 올린다. 그러면 퇴로가 없는 거예요. 퇴로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세만 올려서는 안 되고 다른 세제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 전체를 봤을 때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봤을 때 전체적인 세율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으면서 보유세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세금은 낮아짐으로써 전체적인 세제 개편이 돼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폐지돼야 돼요. 이건 징벌적 과세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유세로 통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좀 폐지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국세는 중앙정부로 들어가죠. 네네. 돈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것도 재산세를 일원화돼야 된다. 보유세를 실효세를 높이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박사님 얘기해 주셔서 지금 풀렸는데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효세율이 뭐 1%로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외국은 어떠냐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박사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보유세는 굉장히 높은 편이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우리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적죠. 예를 들어서 투자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양도세를 계속 이연시켜줘요. 안 내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집을 현금화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그렇습니다. 현금화 시킬 때 그때 양도세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화 시킬 때도 또 이렇게 면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있잖아요. 투자용 말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차익이 한 15%에서 25% 사이예요. 물론 1년 미만 하면은 뭐 37%, 38%의 고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은 15%에서 25%인데 거기도 감면 제도가 있어 가지고 차액의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8억 되겠죠? 50만 불까지는 세금이 면세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는 부동산도 투자용 부동산 말고 네네네. 보유한 부동산도 양도세 부담이 적다. 적죠.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정이 되려면은 보유세는 올려주는 대신에 좀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자꾸 걸림돌을 만들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그러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 생기고 예. 부의 세제 이전 전반적으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또 부티풀 많이 보시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세를 인상해서 다주택자들이 좀 줄어들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좀 많이 내놓으면요. 전월세 매물이 줄고 결국 외국처럼 월세가 폭등해서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좀 사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걸까요? 이제 보유세 부담을 올리고 세 부담을 올리면 전월세 세입자들한테 전가된다. 이런 거는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 과거 종합부동산세 올렸을 때 전월세에 전가된다 그런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는 게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보유세 부담을 올리고 세금 부담을 올릴수록 전월세에 그대로 전가된다 하는 그런 특별한 연구 결과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전월세에 전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유세를 높이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억제되는 거거든요. 네. 수요 억제. 근데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서울의 가구 수가 414만 가구예요. 네. 410만 가구가 넘는데 그중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한 43%가 넘어요. 근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냐? 94% 가까이 돼요. 다시 말해서 서울 시내 전체 가구가 한 채씩만 가진다면 자가 보유율이 9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구 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자가 보유 비율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월세에 전가가 된다. 저는 보유세를 높이 올리면 아직 보유세 안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올린 거는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세금 상승이기 때문에 그건 올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수요가 줄어들겠죠. 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 보유세를 올리니까 1년에 1,000만 원 더 낸다 이런 부담 그래가지고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났더라고요. 보유세 폭탄이다. 재산세 폭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50% 정도 올랐다고 폭탄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아우성 친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우성 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도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보유세를 1% 2% 해도 그런 아우성 안 쳐요. 왜? 거기에 살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만 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가 그 뭐 아우성이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부담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올 거고 이제 아까 전세입자한테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값은 하락될 거란 말이에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요. 네. 서울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초과 수요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전세가 비율이 5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집값이 반값 정도 된다 그럼 세입자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이 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그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전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도 당연히 하락하죠. 어떻게 전세금이 더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값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할 걸로 보고 있다. 5월 9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월 전까지 이제 급매물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도 올해 1월에 매물이 0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매물 나온 거 있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2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 매물이 0이었던 단지가 52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매물 증가가 되는 이 현재 분위기, 이 분위기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박사님? 당연히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보죠.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 5월 9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요자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3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네네. 3월 달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아직도 망설이고 다주택자는 이제 초조하지요.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 차익이 80% 넘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서 매물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또 팔리고. 대출도 규제되잖아요. 대출도.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만 계속 쌓여가면 집값이
저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해주던 대출 연장, 뭐 그냥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한 1만여 가구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을 연장을 안 해주면 현금으로 그걸 메꿀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매물이 다수가 나오겠죠. 네네.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하면 매물이 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에도 보면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을 막아서 1만여 채 정도의 매물을 유도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뭐 100채, 1000채도 아니고 이제 1만여 정도의 가구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